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 맡고 있는 주식 PD 고수입니다. 오늘은 재택근무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해서 단말하고 접근 통제에 대한 보안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퀘스트 소프트웨어 코리아의 최용수 부장님, 또 메타넷 T 플랫폼의 유영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저희 토크 IT에서 재택근무 관련된 거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재택근무 뒤에 예. 여기 컴플라이언스 대응이라고 했잖아요. 컴플라이언스 예, 대응. 예. 네. 이런 거는 컴플라이언스하고 재택근무하고 예.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네. 요즘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동안 사실 국내에서는 재택근무가 코로나 시대에는 한시적으로 다 허용해 준 거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융권에서 컴플라이언스가 현재 나왔고요.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금융권의 컴플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다른 산업 쪽은 아닌 거고. 네, 맞습니다. 금융권에 대해서. 네. 왜냐면 금융권이 돈을 다루니까. 그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금융권의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보안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사무실이 폐쇄되는 경우도 좀 있었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국회에서도 요 이슈가 있어서 네. 그래서 재택근무에 대한 어떤 망분리. 왜냐하면 가장 큰 이슈는 어떻게 보면 망분리 같은 환경이 금융권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망분리 환경에서의 재택근무를 하려면 법의 개정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대응이 좀 나왔다 보고 이게 아마 일반적인 회사나 아마 공공기관에도 좀 이런 어떤 아키텍처들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진 않겠지만 뭔가 내외에는 그죠? 참조하겠죠. 네, 네. 참조해가지고 뭔가 어떤 유형의 가이드라인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세 달 전인가 국내 은행의 팀장님, IT 팀장님하고 토크를 하기로 했거든요. 생방송 2시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1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 오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관련된 비상 이런 걸 방안 때문에 수입 때문에 못 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긴급하게 줌을 했어요. 긴급하게.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 금융권이라는 게 되게 보수적인데 지금 국내에서 재택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왜냐하면 있어요? 지금 전 직원이 사무실에 모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금융권도 직원들이 절반씩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도 재택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집에서 원격으로 회사 시스템에 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냥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군요. 네,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돌아가야 되니까. 업무 돌아가야 되니까요. 업무 돌아가야 되고. 근데 그러면 이 컴플라이언스란 것은 사실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은 이것을 너희들이 따르든 말든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떠한 제재를 가야겠다, 어떤 페널티가 가야겠다, 이런 게 컴플라이언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런 것이 금융권 쪽에 발효된다랄까? 효과가 언제부터? 내년부터 되게 돼 있고요. 내년부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제 재택근무를 위해서 유연한 어떤 망분리에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고요. 한쪽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보안들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의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는 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보안을 개런티하고 그 개런티된 보안을 통해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어떤 근무 체계를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긴급하게 나온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거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컴플라이언스니까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재택근무를 얘기하는데 그럼 재택근무에는 도대체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금융권의 컴플라이언스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짚어보는 장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희 이제 퀘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은 통제되고 검증된 사용자로부터의 접속이 가능한 거고요. 결국 이제 회사 내에서 지정된 자리, 지정된 노트북, 랜 환경을 통해서 접속하는 환경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원격지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원격지라는 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심플하게 제가 단말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단말에 만약에 OS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뭐 회사 내에 있을 때는 쉽게 가서 OS를 재설치할 수 있지만 네. 재택근무가 되면은 이 재설치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원격지라는 이제 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하다 보니까 통신 레벨에서의 어떤 보안에 대응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이슈인데 단말이 통제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현재 컴플라이언스에 보면 다양한 보안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보안 욕구들은 대부분의 어떤 보안 위협들을 막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보안 위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모든 거를 통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 회사 내에는 모든 단말이 다 이미 다 검증되고 통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맞습니다. 네네. 근데 집에 있는 PC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스파이가 이렇게 노트북을 훔쳐서 USB를 딱 꽂으면 해킹이 되잖아요. 그게 현실적이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모르게 분실된 노트북이 위협에 쓰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큰 위협 요소는 결국 내 단말을 통해서 그 사용자가 아닌 어떤 해커, 우리가 보통 이때 해커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단말을 통해서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게 가장 큰 위협이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도 확실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CCTV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들이 요즘에 중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인증들은 이제 투팩터 인증이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데 향후에는 아마 추가적인 인증들이 갈 수도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보면은 통제된 환경에서 통제되지 않은 환경으로의 변화가 결국 재택근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대를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 금융권에서 이런 보안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나서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망분리도 했고 그리고 단말도 검증된 단말기만 쓰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주 직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외주 직원이 가지고 있는 단말을 노트북을 쓰지 못하게 하고 고객사가 이런 깨끗한 굉장히 보안적으로 철저하게 검증된 단말기만 지급해서 쓰도록 한다는. 외주사가 이제는 자기 PC를 갖고 못 들어갑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발주처, 그러니까 금융사에서 프로젝트 직원들에게 전부 노트북을 일괄 나눠줍니다. 이미 다 세팅된? 보안적으로 완벽하게 세팅된 단말기 나눠주고요. 프로젝트 끝나면 반환되고. 예, 반환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산출물도 요즘은 못 가지고 나가요. 전부 이 지급된 단말 안에만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산출물에 대한 이제 보안 관리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그렇게 했다면, 이번에 코로나로 그게 전부 무너지게 된 거죠. 망분리도 무너지고, 이러한 통제된 단말에 대한 정책도 무너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롭게 뭔가 기존에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코로나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챌린지고요. 지금 사실 국내에서 이게 지금 답이다라고 사실은 정확하게 그 대안을 마련해주고 있거나 전략이 아주 뚜렷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는 것도 퀘스트가 이 답을 딱 준다기보다는 퀘스트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의 전략으로다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래서 뭐 국내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요. 요거는 이제 최근 금융보안원에서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라는 걸 했습니다. 왜 내놨냐? 금감원에서 처음에 컴플라이언스를 냈는데 엄청나게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Q&A를 또 냈습니다. 근데 Q&A를 또 봐도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보안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설명 자료를 줄게. 라고 우리 옛날에 이런 사전 같은 거 사면 사전이 너무 사전도 보충 설명 줄 때 이걸 다 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예시를 했는데 하나는 금감원에 당연히 컴플라이언스를 예시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NIST에서 발표한 재택근무에 대한 보안 위협을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크게 4가지가 있었으니까 여기를 다시 나눠보면요. 크게 3가지로 취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말이 취약해질 수 있다. 그렇죠. 이건 OS의 어떤 해킹이 될 수도 있고요. 분실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네트워크의 보안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단말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게 크게 3가지 가 현재 재택근무에 대한 보안 위협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더 많이 보편화가 되면
내부 보안, 예. 내부 보안이 더 굉장히 더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내부 보안을 할 때는 기본적인 그 컨셉이 특히나 금융권은 망분리가 돼 있고요. 내부망에는, 업무망에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 어떤 데는 아예 그 통로가 없는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통로가 생기면은 기존의 보안 체계가 아닌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보안 체계로다가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마 금융사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친숙한 감독 규정 시행세법 개정안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은 크게 원격 접속에 대한 요건들이 단말, 통제, 인증, 훼손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단말이네요. 단말이죠. 결국 단말이 위험해지면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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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결국은 단말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거냐. 그 외로 통신회선 같은 경우는 이미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안전한 단말을 통해서 안전한 네트워크를 접속하고 내부의 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고 감사할 건지가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행시칙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이 네. 내년 1월 1일이라고 맞습니다. 예, 하셨죠. 네, 네. 그런데 이러한 이 부분이 그 이제 기존의 그 고객사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던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구비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오늘이 12월 1일이잖아요. 네, 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고객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시간이 있을까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좀 실이 너무 촉박할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예산을 베이스로 해서 뭔가를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하려면 올해 예산이 아마 없을 텐데, 근데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걸 해야 된다, 지켜야 네네. 된다. 그러면 당장 이걸 지킬 수 있는 고객사가 얼마나 될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결국 단말 보안이고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거는 하나는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시키기 위한 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는 거를 떠나서 좀 더 강화된 보완을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전자로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이슈가 단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단말은 크게 이제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간접 연결 방식이 있는데, 간접 연결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부분 쓰고 있는, 그러니까 금융회사 내부에서 쓰고 있는 보안 제품으로 대부분 커버리지가 되는데, 네. 이 간접 연결, 그 직접 연결 같은 거는 만약에 그 회사에서 노트북을 나눠주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회사에서 노트북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모 고객사를 만났는데 그겁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노트북을 나눠주기에는 너무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그렇다고 개인 PC를 쓰라고 하자니 이건 직접 연결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면은 개인 PC에 시모스 암호를 걸어야 되고, 디스크 암호를 걸어야 되고, 백신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보안 제품들을 깔게 되면은 네네네. 결국 개인 PC를 개인 용도로 쓰는데 제약이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여기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아마 세미한 형태의 간접 연결 방식으로 다 보안을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고, 간접 연결이라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하면 VDI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네네. VDI도 가능하고요. 회사의 내부에 단말을 두고서 단말을 경유해서, 그러니까 단말과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 간접 접근 방식으로다가 분류가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다스가 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단기간으로는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는 형태로다가 진행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좀 더 강화된 보안을 형태로다 아마 좀 발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네. 질문. 네. 현재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망분리가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이제 물리적 망분리를 한 고객사도 있고 논리적 망분리를 한 고객사도 있거든요. 네네네. 물리적 망분리는 진짜 망을 내부망, 외부망 나눠버린 것이고, 논리적 망분리는 VDI를 적용해서 그냥 하나의, 물리적으로는 분리가 되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만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그 VDI를 이용한 논리적 망분리를 한 고객사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적용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약간 이제 온도차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VDI를 이미 구축한 데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기 굉장히 좀 편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최근에는 VDI 구축비가 좀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구축한 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미 구축돼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VDI가 돼 있어도 기본적으로 또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VDI를 기존에는 굉장히 작은 수의 라이센스를 아마 구매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1단계 갔다 갑자기 또 2단계가 됐잖아요. 앞으로 재택근무, 그러니까 우리가 재택근무를 코로나 시대의 한시적인 어떤 대응으로 볼 거냐, 아니면 향후의 어떤 근무의 그 방식의 변화냐라고 봤을 때 근무의 방식의 변화면은 결국 VDI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오는 비용적인 이슈들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접속 방식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좀 더 그 여러 가지 형태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컴플라이언스를 좀 해보면 가장 첫 번째는 결국 단말이 안전해야 된다. 단말이 안전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보안은 무력화가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우리가 단말은 그 단말 자체를 저희가 안전한지 보는 거고, 근데 그 단말을 진짜 그 사람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해킹이 돼서 누군가가 쓰고 있는 건지, 분실이 돼서 그거를 하는 게 두 번째. 단순하게 아이디 패스워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 그렇죠. 아이디 패스워드는 그 사람이 인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그 인증 체계가 패스워드 리스트를 가고 있고요. 한쪽은 이제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이제 투팩터, 그다음에 좀 더 가면 이제 파이도, 요즘에는 이제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다양한 형태가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외부자 위협인데 사실 기업 내에는 내부자 위협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내에서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파일을 유출하는 거랑 집에서 혼자 있는 상태에서 유출하는 거는 심적적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내부자 위협이 또 표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손쉽게. 지킬앤하이드. 네,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보안의 핵심은 허용되지 않은 걸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 사람이 허용된 것만 했는지를 감사하는 거.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단말이 안전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인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제와 감사가 돼야 된다. 요렇게 딱딱 세 개를 딱 하니까 아주 딱 와닿네요. 네, 그 밑으로는 당연히 이제 통신의 어떤 보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통신 보안은 이제 SSL 기반의 VPN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되면은 최근에 SK텔레콤이 양자역학, 양자암호, 양자암호가 적용되면 훨씬 더 좋은 보안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당장 재택근무가 필요하니까 국내 금융사들이 아까 제가 재택근무를 진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그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부분 VPN 선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그 단말 보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객사에서 직원들한테 단말을 지급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말은 개인 단말을 쓰되 집에서 근데 단 통신은 이제 VPN으로 VPN을 적용해서 일반 VPN, SSL VPN. SSL VPN이죠. SSL VPN을 통해서 접속하게 함으로써 이제 현재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에 현재는 저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저 부분을 더 좀 보강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뭐 주요 그 주제는 아니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고, 그럼 만약에 단말이 해킹되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단말만 해킹되면 그 단말의 위협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위협이 결국 내부로 전파돼서 내부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사실은 국내에서도 랜섬웨어가 굉장히 좀 있어요. 최근에 이랜드도 얼마 전에 그렇죠. 그 전에도 여러 군데가 있었죠. 사실은 도출되지 않은 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은 현재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보안, 물리적 막물리든 다양한 보안을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생기는데 결국 하나의 선이 생기면은 그게 더 촉발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그러면은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기존의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전제가 아닌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내부 시스템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위협을 없애는 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로 전파됐을 때
빨리 탐지해서 그쵸. 피해를 최소화하는 두 가지 형태로다가 좀 발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결국 예, 제가 볼 때는 네. 오늘 지금 방금 말씀한 이 포인트가 네. 하늘 아래 새로운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 네, 이게 다 그렇죠. 지금까지 나왔던 기술들이고 네. 대부분 기업들에서 부분 또는 전부 도입하거나 했던 기술들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중요한 건 이걸 이제 하나 개별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 이걸 그렇죠.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관리한다. 이제 이게 좀 포인트가 네, 아닐까.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는 게 있는데요. 모든 위협은 막을 수 없다. 그러면 그렇죠. 한쪽으로는 막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게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세 번째는 발생했을 때 어떻게 탐지해서 대응할지에 대한 대응책, 네네. 3단계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는 주로 발생하지 않게 막는 요건들이 주로 포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핵심인 이제 단말의 보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단말 보안의 핵심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인증이 안전해야 됩니다. 네. OS가 기본적으로 해킹되면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보안이 무력화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OS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첫 번째 강력한 인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패치가 돼야죠. 패치는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제로 로그인 어택이라든지, 아니면 골든 티켓이라든지, 아니면 RDP. 최근에는 뭐 VPN 좀 이슈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치가 되지 않으면은 백도어가 열린 거고요. 이런 알려진 위협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GPO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MS의 OS가 우리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제로 로그인 어택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 설정을 바꿔야 되냐면 GPO라는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네. 가이드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윈도우의 보안 정책은 GPO를 통해서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GPO가 뭐예요? GPO가. 그룹 팔릿이라는 거고요. 네. 근데 이 그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용자 그룹이 아니고요. 예, 팔릿에 대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윈도우즈에 이러한 그 설정이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다 관리자를 할지라 설정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를 그룹화해서 그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정에 대한 그룹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설정에 대한 그룹이고요. 그래서 네. 이걸 그룹화했는데 그룹화해도 수천 가지를 아무리 그룹핑 한다고 해도 수백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쉽게 여러 기업에서 관리하는 수백 대 수천 개의 PC에 일괄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그 기능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그 업계에서는 GPO라고 줄여서 네, GPO라고 네, 네.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안 업계에서는 이제 GPO 설정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윈도우즈 보안이 한 단계 높아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의 블로그를 보시면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보안에 대해서 GPO를 통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네네.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이거를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서드 파티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서드 파티 같은 경우는 이제 DLP, 네네. DLP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문서 그 DRM 네네.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 뭐냐? OS가 안전해야 되고 OS가 안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인증, 패치, GPO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 보면은 최근에 아마 윈7을 윈10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호환성 이슈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윈도우 10을 만약에 빌드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패치를 할 때 가장 담당자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는 결국 발생할 수 있는 호환성. 우리가 DRM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에 빌드 업데이트를 했더니 갑자기 잘 돌던 DRM이 안 돈다든지. 그게 많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회사 내부에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드 업데이트가 1월 달에 나왔습니다. 1월 15일 날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 최소 이거는 2달은 검증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컴플라이언스는, 크리티컬 레벨의 패치는 적용해야지만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로 접근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컴플라이언스 요건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그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치가 바로 돼야지만 맞습니다. 최신 패치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택근무용 단말은 내부에 있는 단말과 틀리게 호환성이 좀 더 개런티돼야 되는. 만약에 우리가 재택근무 단말용을 나눠줬는데 만약 특정 패치를 했더니 갑자기 거기 동작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재택근무가 안 되는 거죠. 네네. 다시 들고 와야 되는 거죠. 다 다시 해야 되고. 네. 그렇다고 또 예전 버전을 쓰면 또 컴플라이언스 위배가 되고 네. 새로운 버전을 쓰자니 또 호환성 이슈가 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내부망 업무용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 단말은 기본적으로 MS 윈도우에 가지고 있는 보안 아키텍처를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부족한 것들을 서드파티로 대응하는 형태로다가 아마 보안 전략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이중 인증을 저희가 좀 보면은 이중 인증을 적용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존에 아마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단계에서 이중 인증을 쓰고 있겠죠. 주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 앱을 깔아서 그렇죠. 소프트웨어도 네. OTP를 쓰는 방식인데 사실은 패스코드를 계속 치는 것도 굉장히 귀찮습니다. 뭐 들어갈 때 또 치라고 확인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단계를 봤는데 컴플라이언스 대응은 VPN을 접속할 때 적용하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왜냐면은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중 인증이 5회 이상 되면은 네트워크 연결을 끊으라고 돼 있거든요. 아, 네. 네. 결국 끊을 수 있는 거는 VPN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VPN 접속에 이중 인증이 돼야 되고 근데 또 좀 더 나가면은 그럼 VPN만 되면 안전하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OS가 해킹되면은 그렇죠. 사용자가 연결하는 VPN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단말. OS가 필요하고요. 근데 좀 더 여기서 가면은 개별로 쓰는 어플리케이션들, 뭐 시스템 접근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룹웨어라든지 그런데도 이런 그 이중 인증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중 인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OTP 방식이라 해서 패스 코드를 보고서 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푸시 방식이라 해서 그렇죠. 모바일에서 클릭하는 거고요. 구글처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다양한 단계의 그 투팩터 인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OTP의 패스코드 방식보다는 푸시 방식을 좀 해서 보안은 개런티하면서 편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운영성을 좀 높여주는 형태로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요즘 더 강조돼야 된다고 보는 게 기존의 그 망분리 환경 또는 폐쇄된 환경에서는 일단 시스템 사용자들을 한번 걸러줘요. 출입 통제로 걸러주잖아요. 그렇죠. 허락된 사람만 어떤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일단 허락된 사람이 접속한다는 전제를 출발하기 때문에 두 번째 OS 로그인 시스템 접근에 대해서는 약간 느슨해도 됩니다만 네. 이제 원격으로 접속하는 환경에 대해 하게 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물리적인 출입 통제가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2단계, 3단계의 접근이 좀 더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했던 보안의 그런 사각지대라고 하나? 그런 관점까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기존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좀 느슨해진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지금은 2단계, 3단계도 옛날보다 더 중요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뭔가 사용의 편리성이랄까? 생산성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안 되죠. 네. 그것도 유지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보안은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불편을 덜하게 하는 게 또 목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사실은 요즘 휴대폰 다 하시지만 예전에는 다 우리가 패스워드 해가지고 네 자리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어느 순간 지문을 쓰니까 편하니까 요즘에는 휴대폰 인증도 지문 쓰고요. 네. 그 다음에 페이를 통한 결제도 지문 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도 지문 쓰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러 개의 단계에서 계속 인증을 하지만 그걸 결국 이제 편하게 해주는 방식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여러 단계를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중인증에 대한 아키텍처도 아마 앞으로는 푸시 같은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항상 24시간 스마트폰 항상 갖고 다니니까. 네, 내 몸의 일부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오늘 제가 깜빡 잊고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네. 그래도 걱정이 없는데, 그래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OS의 투팩터는 이제 OS 로그인 화면에 패스코드 형태의 투팩터가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OS의 보안성뿐만 아니고 혹시나 분실했을 때에 대한 보안성도 좀 강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치 관리입니다. 보통 이제 패치는 PMS라고 해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기존에 쓰고 계신 PMS를 재택근무 단말로 확대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재택근무 단말에는 좀 더 어떤 전문화된 기능이나 특화된 어떤 요건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크게 4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화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컴플라이언스는 기본적으로 최신 패치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대부분의 PMS 솔루션들은 키사에 권고된 가이드, 그래서 굉장히 조금 느슨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패치 솔루션 하나는 패치 업데이트 주기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렇게 돼도 크게 이슈가 없었어요. 또 어떤 데는 가면은 1년째 패치를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왜 업무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보안에 네. 크게 취약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컴플라이언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신 패치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계속 최신 패치가 왔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이거는 단순하게 OS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고는 VPN에 어떤 패치가 있다든지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다 대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되지 않으면은 결국 최신 패치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거로 그렇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말이 외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PMS의 에이전트를 해킹해서 PMS 시스템을 해킹하고요. 그 PMS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된 단말을 해킹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PMS가 어떤 그 감염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렇죠. PMS를 해킹하게 되면요. 그렇죠. 거기에 그렇겠네요. 배포를 통해서 그렇겠네. 모든 단말을 해킹할 수 있어요. 예전에 사실 그 사고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PMS 자체가 해킹이 돼가지고 예. 오히려 얘가 그 이런 허브가 된 악성 거죠. 코드를 배포하는 주체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동안은 대부분은 그 업무망이다 보니까 이런 위험성이 적었는데, 이게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 이런 위험성이 생길 거고요. 그럼 PMS 에이전트 내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책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검증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신 패치가 진짜 됐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말이 원격제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외부에 나가 있는 단말들에 대해서 기존의 업무망보다 훨씬 더 강한 가시성을 주지 않으면은 이 단말이 어디 있는지, 네네. 누가 쓰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로 설치했는지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당연히 관리도 좀 더 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동화 같은 경우는 정말 자동화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이거로 인해서 호환성이 개런티가 돼야 되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패치할 수 있는 자동화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대부분의 그 PMS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업무망 하나, 인터넷망 하나, 그리고 인터넷 존에서 패치를 받아서 업무망으로 그 연결되는 구조가 돼 있는데요. 기존의 재택근무는 여기에다 연결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 단말이 해킹이 되면요, 결국 현재 PMS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말이 해킹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PMS는 재택근무용 PMS 별도로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정책도 좀 틀립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는 PMS는 네트워크, 인터넷에 연결돼서 패치를 다운로드 받게 될 거고요. 재택근무 단말에서 뭐 SSL VPN이든 어떤 형태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되게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하나는 누군가 데이터를 유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짜로 명령어를 만들어서 액션을 시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SSL은 데이터를 빼내는 것들은 막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높은 수준의 SSL 통신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말웨어 방지 같은 어떤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같은 이런 이제 언택트 시대에는 단말은 이 내부망이 아니니까, 얘는 물리적 환경에서 근무한 게 아니니까 단말은 항상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 그래서 뭐죠? 제로 트러스트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인데요. 검증은 쉽게 보시면은 3단계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 패치가 진짜 잘 됐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치를 했는데 패치가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부정확한 정보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본의 아니게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되거나, 아니면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넘어져서 그 보안 이슈로 인해서 회사 내부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큰 보안의 어떤 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검증 체계가 필요하고, 당연히 가시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기업들은 전부 패치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면 그럼 기존 거와 다른 게 뭐야? 뭐 그런 좀 의문이만 들 수 있어요. 사실 그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 패치 위주로 좀 네네. 비교적 일찍부터 시장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고객사 가보면 다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부장님께서는 과연 퀘스트의 이런 패치 관리 솔루션은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 기존 거보다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산 PMS는 주로 이제 키사가 권고하는 보안 위협을 네. 대응하는 솔루션 루다가 발전했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좀 안주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안 위협들이 단순하게 키사가 권고하는 거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줌이 보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럼 줌에 대한 패치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현재 VPN 클라이언트들의 이슈들, 네네. OS 이슈들. 그래서 PMS는 기본적으로 패치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거지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는 용도로 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이 SMA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6만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단말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들을 자동화 형태로 패치하고요. 이게 잘 적용되는지를 강력하게 검증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단말 관리 포지션에서 필요한 어떤 다양한 단말을 원격지에서 중앙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SM이라는 이 제품은 PMS 제품은 아니고요. 네. 통합 단말 관리 관점에서의 통합 단말 관리 제품에 PMS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이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패치 관리 중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면 패치 관리 시스템은 분명히 패치를 했다고 로고가 떨어졌어요. 별다른 에라 코드도 없이 잘 떨어졌는데 실제 단말에 안에 패치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한 뭐 대비책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의 결과를 에이전트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프로세스를 인보케이션 한 다음에 석세스가 되면은 성공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패치가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끝나도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설치됐다라고 프로그램 수가 삭제가 나와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에이전트에서는 주는 정보, 그 다음에 실제 단말에 가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 세 번째 필요하면 명령어를 날려서 결과 값을 하는 이 3단계를 가지고서 검증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검증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그 강조될 부분이라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보안 정책은 아까 얘기한 GPO입니다. GPO는 기본적으로 적용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GPO를 적용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더 이상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건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단말을 지금 질문들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지금 이제 11시 7분이니까 우리 한 11시 15분까지만 하고 질문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말 보안은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 통제입니다. 접근 통제는 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은 그러면 기존에 접근 통제 있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기존 접근 통제는 앞에 수식어가 붙죠. 뭐라고 붙냐? 저희가 보통 시스템은 두 가지로 있죠. IT 관련 시스템이 있고 업무 시스템이 있는데 기존의 앞에는 뭐라고 붙냐는 시스템 접근 통제라고 붙습니다. 그리고 DB 접근 통제, 네트워크 접근 통제. 시스템 접근 통제는 IT 시스템이고요. 그죠? 근데 지금 컴플라이언스는 업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시스템을 대상으로는 기존의 접근 통제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 통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IP 포트에 대한 필터링을 파이어월에서 한다든지 다른 형태로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 접근 통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아키텍처가 있는데 하나는 인증을 통한 투팩트 인증, 두 번째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속 그 경로의 단일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잘못하면은 다른 보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고요. 통제의 대상은 중요도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왜냐면 인증 시점은 그 사람일 수 있는데 단말 해킹돼서 만약에 누군가가 접속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은 접근 통제는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뜨는 시점에 인증을 되면은 내가 허용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예 감시 같은 거 맞습니다. 없구나,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취약점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면은 해커가 그 연결된 세션을 통해서 보안 위협이 발생하면 탐지할 수가 없는 취약점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왜 저희가 이제 접근 통제를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사실은 접근 통제라는 개념이 없고요. 보통 이제 팸이라고 하죠. 그러면 글로벌 팸들은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업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업무 시스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커머셜 제품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 또 사스 쓰니까 더 많아졌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기존의 접근 통제는 주로 프락시 게이트웨이 방식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프로토콜에 디펜던시가 걸리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있는 팸 제품들은 주로 다 계정 중심의 접근 통제를 하고 있고요. 계정을 통제해서 접근을 통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콘솔로 접근한다. 콘솔로 접근하는 거 접근 통제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 웹 기반으로 접근하는 거 통제할 수 없습니다. 프로토콜이 틀리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정 컨트롤하게 되면은 아무리 콘솔에 가도 아이디 패스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통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서버 투 서버의 접근이라든지 그것들도 다 계정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통해서 접근할 때는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네. 계정을 하니까 아무래도 권한 관리 같은 것도 쉽게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계정의 중요도에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정책을 네. 정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예전에는 이 계정 관리와 접근 통제가 약간 분리되어 있던 개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퀘스트가 말하는 개념은 이게 융합된 개념. 네네. 그래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둘이 융합돼서 하나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보안이 적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승인 시스템이 되게 되면은 승인권자도 재택할 수 있고 요청자도 재택근무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승인하려면 시스템에 들어가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투팩터 서비스를 통해서 승인권자도 그 다음에 요청자도 다 모바일을 통해서 어프로브 하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이제 어프로브 애니어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거죠. 퇴근했는데 승인권자는, 관리자는, 팀장님은 퇴근했는데 야근하는 직원들이 시간 접근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또 네네. 주말 작업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팀장님이 회사에 출근해서 승인할 수 없으니까 네네. 이제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다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요까지는 이제 통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입니다. 예, 통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컴플라이언스를 미니멈 만족하려면은 파이어월에서 IP 포트를 막으면 됩니다.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려면요. 근데 이 기록 및 저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대응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정 중심의 접근 통제를 하게 되면은 모든 시스템에 접근하는 기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려면은 제가 계정을 알아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계정을 요청하겠죠. 그래서 승인이 되고요. 그럼 그 승인된 계정을 통해서 접속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정 중심의 접근 통제를 하면 모든 요청에 대한 그 감사 기록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에 접속을 요청할 때고요. 그다음 실제 접속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에 접속했는지도 남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자가 어떤 명령어를 날렸는지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거로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사용자를 삭제했다. 봤더니 URL이 다 동일하게 쓰고 있다. 네, 그래서 파라미터가 포스트 파라미터로도 암호화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지를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스트리밍 방식의 녹화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CCTV 형태를 이제 예상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단위로다가 데이터를 기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분석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녹화 방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도 가능, 통제도 돼야 되고요. 당연히 어떤 기록도 남겨야 되고 녹화도 가능한 형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최근에 사실은 대부분의 접근 통제 솔루션들이 리눅스나 유닉스 기반의 CLI 기반에 대한 지원은 좀 가겠지만 윈도우는 상대적으로 약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 최근에 기술 발전이 가장 많이 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 통제, 이 프록시 방식의 입구를 틀어막고 입구를 왔다 갔다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는 이러한 개념의 접근 통제는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분명히 도입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가장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입구를 막고 있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느려집니다.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느려지게 되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제 대부분의 국내 기업 시스템들이 유닉스 기반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터미널 기반, 텍스트 기반의 업무를 한다 그러면 요즘 이제 많이 윈도우즈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기반의 이 감사 기록을 남기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작은데 윈도우즈에 대한 감사 기록은 말 그대로 화면을 전체를 녹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용량이 많이 몰렸을 때 이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 느려지는 부분, 그리고 이 감사 기록을 저장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디스크가 필요한 부분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접근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도 이런 부분을 활용을 못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기술 개발이 현재는 과거 10년 전 제품에 비해서 많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려도 퍼포먼스 저하가 없고 그리고 이런 화면에 실제 행위자의 마우스가 움직이는 부분 또는 어떤 윈도우즈가 뜨는 부분까지도 전부 녹화를 해도 이렇게 많은 디스크가 필요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압축 기술을 써서 그런 부분이 좀 과거 접근 통제 솔루션에 비해서 최근 접근 통제 솔루션은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다, 실제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입해놓고도 이 부분은 고객사 가보면 기능을 꺼놔요.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만큼 기술이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열려진 세션을 통한 위협인데 이건 굉장히 어렵죠. 그 사람이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심플한 거는 항상 그 사람은 패턴이죠. 예전에 그 칸트가 항상 그 같은 시간에 지나갈 때 시계를 봤다고 하는 것처럼 그 패턴을 보는 거고요. 그 패턴 중에 가장 정확한 패턴이 키보드와 마우스의 입력 패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답니다. 그걸 통해서 스코링을 하게 되고요. 스코링을 통하면은 위협 정도가 나오고 위협 정도에 따라서 노티를 해주던 아니면은 해당 세션을 클로즈하던 그럼 그 다음에 녹화된 세션을 가지고서 진짜 그 사람이 행위가 위협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형태로다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이게 재택근무 원택화가 되면 이제 사용자 행위 기반 분석하는 거 머신러닝이 필수로 많이 쓰일 것 같네요. 앞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 부분도 최근 솔루션이 많이 기술 개발이 된 부분이죠. 과거 시스템은 이를테면 화이트리스트 기반 또는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단순 뭐 키워드나 커맨드 제어에 불과했다면 이제 요즘은 이런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그 지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솔루션을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접근 통제고요. 두 번째는 단말 보안입니다. 그래서 접근 통제는 접근 통제 솔루션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및 기록을 해주는 솔루션이 별도로 있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말 보안은 이제 패치를 해주는 SMA라는 제품과 그다음에 OS에 대한 투팩터 인증을 해주는 디펜더. 당연히 이 디펜더는 OS의 인증뿐만 아니고요. VPN, VDI 같은 일반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다 투팩터 인증을 해주는 이렇게 저희가 재택근무 그 환경에서 이런 어떤 보안 제품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쓰이고 있는 거죠?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Q&A가 들어와있고요.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여러분 응해 주시면서 더 궁금한 것들, 자료라든지 상담 같은 것도 설문에 구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윤성원님, 그 재택근무 시 회사에서 제공한 단말기를 통해서 원격 접속할 때 사내 내부에서 사용 가능한 보안 USB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혹시 이 단말기가 분실됐을 때 하드디스크를 즉시 암호화해서 보안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USB 사용은 일반적인 이제 DLP 솔루션에서 특정 USB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거를 지원해 주진 않지만 일반적인 DLP에서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단말기가 결국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분실되었는지 여부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휴대폰도 분실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필요하면 저희가 만약에 이
그 노트북이 분실됐다. 네. 단말이 근데 이게 인터넷에 접속을 한다라고 아니 로그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저희가 정보를 확인해서 디스크 암호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저기 답변하시면서요 두 분 저기 뭐야 그 좋은 질문하신 분 한 분씩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름을 한 분씩 맨 끝에 발표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인 질문. 지금 방금 답변하신 이러한 부분이 퀘스트 솔루션의 기능인가요? DLP는 저희 솔루션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아까 SMA라는 제품을 통해서 비트라커를 자동으로 활성화시켜서 단말됐다고 이직되는 노트북에 대해서 강제로 다 디스크 암호화를 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광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퀘스트의 기능이다. 자, 누가 퀘스트 직원인가? 자, 김민경님, 재택근무 환경에 완벽한 접근 통제를 위해서는 차세대 팸 솔루션이 최선이라고 하셨는데 퀘스트의 팸인 세이프가드의 패스워드 관리 외에 세션 관리와 사업 분석 관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쉽게 보시면은 이제 퀘스트의 팸은 크게 세 가지 모듈이 있고요. 패스워드, 세션, 아날리틱이 있고요. 패스워드는 계정물을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거고요. 세션은 통신 레벨에서 녹화, 그다음에 감사, 명령어 같은 통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아날리틱은 아까 얘기 드렸던 머신러닝, 행위 기반의 머신러닝을 통해서 위협을 분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세이프가드라는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박윤철님, 내년 1월 1일 개정 시행 예정인 금감원의 그 시책에 재택근무 관련 시책에 따르면 이런 것이 있는데 퀘스트의 패치 관리 솔루션과 접근 통제 솔루션은 이 중에서 VPN 통신 회선을 제외한 단말기 보안 관리와 내부망 접근 통제 관련 대책을 모두 충족하는 것인지요?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모두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요건에 보면은 첫 번째 이중 인증은 디펜더라는 제품으로 하는 거고요. 단말 보안 쪽에서는 최신 패치 유지라는 요건은 SMA라는 제품으로 충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기존에 있는 윈도우의 GPO를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접근 통제 요건은 세이프가드라는 제품.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고요. 그 요건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태정님, 그 녹화본에 대한 조회나 검색 시 효율적으로 이걸 볼 수가 있는지, 아니면 동영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봐야 되는지.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대부분의 데이터를 다 텍스트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동영상 녹화본을 볼 때도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커맨드를 치고 B라는 커맨드를 치면 커맨드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윈도우에서 사용자 추가 화면을 했다가 다른 화면 넘어가면 화면이 변화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색깔로 구분돼 있어서 액션의 변화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경민님께서는요, 오늘 설명해 주신 기술들이 메타나 유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아래 세운 기술이 아닌데 그럼 퀘스트가 가진 특징과 장점 무엇인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디펜더라고 하는 투팩터 인증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AD 기반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케이스 SMA라는 제품은 우리가 아까 얘기 드렸던 매뉴얼 방식의 패치가 아니고요. 자동화된 형태로다가 단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팸이라는 솔루션은 퀘스트가 가진 장점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퀘스트만의 특장점은 아까 얘기했던 행위 기반의 분석, 그건 퀘스트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님은 화면 캡처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저희 쪽에는 없고요. 저희가 화면 캡처는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이 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휴대폰을 통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제품들이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으면 워터마크 기술을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그 동영상 용량 때문에 용량 사이즈 아까 뭐 압축 때문에 줄었다는데 어느 정도가 얼마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3,000명의 사용자가 컨커런트하게 재택근무를 했고요. 그때 윈도우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데일리로 다 80기가 정도의 동영상이 나오고요. 보통 이제 압축은 20대 1 정도로 다 압축이 되기 때문에 4기가 정도 압축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압축 기술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플레인 형태로다가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저장해야 되는 정보도 아닐 수 있어서. 오케이. 자, 윤태호님, 외부에서 직원이 급한 경우에 업무용 단말로 와이파이로 접속해야 할 경우에
회사 업무를 보고 업무 관련 이외의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이메일을 첨부받은 파일을 열거나 실행할 때 어떤 보안 정책이 적용되는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잘 보시면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언시큐어한 환경의 네트워크 접속하지 말아라. 공고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직접 접근 방식일 때는 기본적으로 그 단말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간접 접근 방식이라도 VDI를 접속하는 시간대에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말에서 그 이메일을 직접 만약에 연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직접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그 보안 정책들이 조금 다르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사례가 돼야지 저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서일성님, 제안해 주신 접근 통제 시스템을 구현할 경우에 일반 전산 담당자가 관리가 가능할까요? 혹은 기존 업무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량인지 별도 인원이 필요한 건지요? 그리고 해당 솔루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디까지 업무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접근 통제라고 하는 거는 프록시 게이트웨이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접근 통제 솔루션에 이슈가 생기면은 네트워크 장비나 파이어월에서 라우팅 패스를 별도로 변경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록시 게이트웨이 방식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패스워드라는 모듈에서 접근 요청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라우팅을 별도로 변경시켜줘서 우리가 네트워크상의 프록시 게이트웨이 설정이 없이도 그런 게이트, 그러니까 라우팅의 패스를 별도로, 그러니까 패스워드 모듈이 세션으로 다 라우팅을 걸어주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에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발라빗이라고 하는 전문 업체가 대용량의 어떤 세션을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용량의 처리들을 요청들을 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엔진. 이 부분은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운영 부분이 운영의 용이성 부분이라고 보고요. 운영 용이성 부분은 그 제가 지금까지 과거 그 고객사를 적용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고객사의 기존 운영 인력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한 정도의 쉬운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장애 발생 시 과연 업무에 어느 정도 임팩트가 가는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솔루션, 퀘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비상 조치 방안을 다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고객사의 핵심 업무가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다 가지고 있죠. 네. 자, 방정무님, 기존 MFA VPN 외에 계정 정보를 추가해서 접근 통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정된 시간 이후에 지정된 계정 외에 입력된 룰 이외의 접근이 이루어질 때 이상 징후 탐지로 대응한다는 것인지요? 그거는 기본적인 이상 징후고요. 이건 제 정적 이상 징후죠. 우리가 룰을 정하고 룰의 탐지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저희는 이거에 플러스를 해서 아까 얘기한 사용자의 마우스 이동이나 키보드 입력 패턴을 통해서 머신러닝 엔진이 이상을 탐지하는 기능까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종우님, 퇴사자가 갑자기 발생하는 빠른 시간에 모든 권한을 제거할 수 있는지요? 네. 이거는 이제 접근 통제가 가진 장점이죠. 모든 그 접근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거기에서만 제거가 되면은 모든 권한이 나가기 때문에. 손석영님, 여러 사유로 회사에서 지급된 PC가 아닌 개인 PC로 SSL VPN으로 회사 시스템 접속할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안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VDI 환경은 갖춰져 있으나 라이센스 문제로 모든 직원에게 VDI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공용 VDI 사용하다 보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서 SSL VPN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흐름들이 있는데 한쪽은 이제 SSL VPN에 대응하는 형태로 해서 SDP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팸 업체들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연결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SSL VPN은 단말과 회사 네트워크에 시큐어한 채널을 연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말이 회사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 어떤 이슈가 있냐? 단말의 위협은 바로 회사 내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하나의 더 티어를 두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다스라는 개념일 수도 있고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리모트 액세스라는 개념으로 해서 사용자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접속하면은 그 클라우드와 회사 네트워크가 SSL VPN으로 연결되고 그러면은 여기
시큐어해지죠. 그러면은 클라우드에서 한 번 더 이 단말의 위협을 막아주는 역할이 있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VDI가 가지고 있는 가격적인 문제나 SSL VPN이 가지고 있는 보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 손석영님 질문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는 SSL VPN만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설명하신 그러한 요건, 굉장히 다른 컴플렉스 요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부분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작은 비용으로다가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려면요. 회사 내에 VM웨어나 아니면 뉴타닉스나 아니면 도커나 그런 기반으로 VM을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OS를 해서 간접 접근 방식을 만들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낮아지고요. 그래서 VDI는 간접 접근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커머셜 프로덕이고 낮은 수준의 간접 접근 방식을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작은 비용으로 일단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옥경님, 장옥경님, 김혜영님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되는 건지 아니면 PC만 되는 건지 단말.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대부분은 이제 단말 중심으로 돼 있고요. 네. 예. PC, 노트북 그렇죠. 맞습니다. 노트북 모바일 OS는 좀 더 어려운 게 이게 요건 자체가 PC를 기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OS 할 때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봉대님 망분리가 되어 있고 SSL VPN을 접속할 때 회사에서 재택근무용 단말을 지급할 경우에 필수 보안 정책 및 퀘스트에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투팩터 인증, 패치, 그리고 접근 통제. 이거 오늘 설명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성윤님,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이외에 추가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장비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 없나요? 아니면 따로 추천하는 네트워크 단말기라든지. 저희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통신상에서 암호화하기엔 장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회사 내에 있는 지정된 지역이면은 네트워크 보통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방식은 페어로 다 움직이게 돼 있고요. 암호화 방식들은. 근데 이게 단말이기 때문에 단말은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유정구님, 질문들이 많아서 일단 유정구님, 재택근무자 PC의 경우 공유기 밑에 있어서 중앙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요. 서버 접근 통제는 회사에서 가능하겠지만 공유기 밑에 있는 PC를 어떻게 중앙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통제 입장에서는 공유기 밑에 있던 어쨌든 목적지는 회사 내에 있는 시스템이 될 거고요. 그러면 길목은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C를 중앙 관리한다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아까 얘기한 분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PC를 막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단말에 디스크 암호화를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했을 때 중앙에서 손쉽게 이게 재택에 있던 원격지에 있던 회사 내에 있던 편리하게 중앙에서 손쉽게 그런 것들을 액션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중앙 관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질문이 많아서 지금 오경숙님 AD 구성을 하는 경우 SMB 445 포트를 오픈해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위협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시겠지만 AD는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조인하는 경우에 서버와 단말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포트들이 오픈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용 단말에 AD 서버의 연결을 허용해 주는 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D의 구성 정보는 기본적으로 캐시드 형태로 우리가 노트북을 제공할 때 적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팔릿이나 정책들은 다른 형태로 좀 배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민경님, 재택근무 환경에서 AD 마이그레이션을 계속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원격에서의 AD 마이그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AD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 결국 이제 데이터를 이동하는 거고요. 당연히 데이터 이동하는 거는 원격지나 상관이 없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단말이 있는데 단말이 완전히 OS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얘가 AD에 조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를 만약에 AD에 조인도 시키고 OS를 새로 깔고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쪽에는 이제 별도의 솔루션이 있어서 단말에 대한 OS 설치부터
AD 조인까지의 전체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개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박희준님, 단말 보안을 위해 DLP나 DRM 등 보안 제품 사용 시에 호환성 및 단말 속도의 저하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발생하냐면 국내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이 특정 보안 제품들의 요건이 발생하고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사실은 OS의 호환성에 대한 것들이 개런티가 많이 안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MS가 보안 정책을 굉장히 많이 바꾸면서 이런 호환성 이슈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럼 결국 여기에 가장 큰 거는 그 이슈는 뭐냐? 결국 이 업체들이 호환성을 개런티해 주는 게 첫 번째 가장 좋은 거고요. 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DRM 같은 경우는 데이터 암호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중앙의 어떤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필요하면은 방식의 변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질문이 이따가요. 네. 두 분 생각하시면 여기 질문에 대해서 답글을 좀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또 골라주신다면 어떤 질문? 예, 여기 아마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질문에 윤성원 님이 질문 주신 뭐 키보드 보안 백신 올인원 저희는 이 전체 제품을 제공해 주진 않고요. 저희가 제공해 주는 거는 투팩트 인증, 접근 통제, 패치 세 가지 영역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씩 좀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지요? 저는 김민경님. 김민경님. 네. 저는요. 박윤철님. 박윤철. 자, 박윤철. 그 다음에 김민경. 그 다음에 저는 서일석. 서일석, 김민경, 박윤철.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샤오미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그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두 분 마지막으로 시청에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는 걸 할까요? 네, 먼저. 저희가 퀘스트가 사실 모든 보안을 좀 손쉽게 제공해주는 좋긴 하지만 저희가 가진 이제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나 고객분들이 이런 재택근무 환경의 보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벤더는 각각의 이제 솔루션을 가진 정책을 보안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어떤 전략을 만드실 때 퀘스트에 가진 보안 전략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좀 보안 전략을 만드시고 좋은 솔루션으로다가 손쉽게 어떤 보안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벤더가 아니라 고객사의 입장에서 벤더 제품을 좀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벤더의 눈이 아닌 벤더의 비판적인 눈으로 고객사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노력해보는 그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좀 아쉬운 게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부터 이제 하실 때는요 두 분 나오시는 것도 좋지만 그 회사에 있는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답글을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글을, 실시간 답글을. 그게 없으니까 오늘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오늘 적극 참여해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에도 그 2시, 4시 또 방송 있으니까 관심 있는 주제면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